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가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벌레로 변한 것을 느꼈다. 그는 껍질이 딱딱한 등을 대고 침대에 벌렁 누워 있었는데 불룩한 배 위에는 이불이 덮여 있었으나 곧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전날까지는 굵었던 두 다리에 비해 비참하게도 가느다란 6개의 다리가 힘없이 흔들거리며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그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밖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는 날씨가 음산한 탓인지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는 잠을 좀 더 자고 쓸데없는 망상을 모두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리 힘을 써서 움직이려고 해도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옆구리가 웬일인지 아프기까지 했다. 제길, 나는 어째서 그런 고된 직업을 택했을까? 그레고르는 외판 사원으로서 날마다 여행을 했고 게다가 여행을 떠나면 항상 열차 접촉에 대한 걱정과 불규칙하고 질이 나쁜 식사, 낯선 여행객들과의 겉만 보이는 교제에 대한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지긋지긋하구나, 빌어먹을. 아무렇게나 되어라. 하고 벌렁 누운 채 좀 더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잠을 자야 되는 거야. 다른 외판 사원들은 마치 자기들이 무슨 후궁의 궁녀들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내가 주문받은 것을 적어두려고 오전 중에 돌아올 때에야 그들은 겨우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흉내를 냈다가는 곧바로 사장한테 미움을 받아 쫓겨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꾹 참아왔다. 부모님이 주인에게 진 빚을 갚을 만큼 내가 돈을 모으려면 앞으로도 5, 6년은 더 걸리겠지만 이것이 끝나면 나는 내 희망을 한번 실천해 볼 계획이다.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차는 5시에 떠난다. 그레고르는 시계를 보고 아이쿠 큰일 났다 하고 생각했다. 벌써 6시 30분, 아니 6시 45분이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 열차는 7시에 떠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15분. 그 차를 타려면 바쁘게 서둘러야 하는데 견본들도 아직 꾸려놓지 않았으며 기분이 좋지 않아서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다. 또 열차를 탈 수 있다고 해도 사장의 꾸지람을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환이 5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내리지 않은 사실을 알고 사장에게 보고해버렸을 테니까. 6시 45분. 그레고르가 아직 침대에 늘어져서 떠나려는 결심도 못하고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침대 머리맡에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야, 오늘은 출근하지 않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대답하는 자기 목소리를 들은 그레고르는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의 자기 목소리와는 달리 어떤 신음소리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옆문을 두드렸다. 그레고르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또 다른 문 쪽에서는 누이 동생이 애타게 물었다.
오빠 어디 아파요? 그레고르는 양쪽 문을 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이상한 목소리를 억제하려고 애쓰며 띄엄띄엄 말했다. 예, 곧 나갈 겁니다. 그레고르는 사실 침대 속에서 꾸물거려 보았자 쓸데없다는 것을 알고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팔이 모두 없어진 지금 그의 가느다란 다리들은 제 마음대로 부산하게 움직일 뿐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먼저 하반신을 침대 밖으로 내밀려고 했으나 하반신을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화가 불끈 치솟아 힘껏 사정없이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의 하반신은 침대 다리에 부딪혀 심하게 고통을 느꼈을 뿐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하반신 대신에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어떤 큰 벌레 같은 그의 몸은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몸뚱이를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가 돌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내밀어 보려고 했으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계속했다가는 침대 밑으로 떨어져 머리가 다치게 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잠깐 주저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침대 속에서 계속 누워있을 수는 없으며 침대에서 빠져나갈 희망이 없더라도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일어나려고 했다. 시계는 7시를 쳤다. 그는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길을 써서 침대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리하여 그레고르가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을 때 시계는 이미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상점에서 누가 왔다고 생각하니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작은 발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하녀가 현관으로 나가서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첫 인사만 듣고도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는데 바로 상점의 지배인이었다. 그레고르가 오늘 아침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환을 보내도 될 텐데 지배인이 직접 온 것이다. 그레고르는 흥분해서 굳게 결심하고 온 힘을 다해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쿵 하는 소리가 났으나 사실은 큰 소리가 아니었다. 바닥에 양탄자가 깔려 있어서 떨어지는 소리가 약했고 등도 별로 아프지 않았으며 또 큰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는데 저 방에서 무엇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고 지배인이 옆방에서 말했다. 그레고르는 언제인가 지배인에게도 오늘 자기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았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상상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라는 듯이 옆방에서 지배인이 발에 힘을 주어 몇 발자국 걸어다니며 에나멜 구두 소리를 냈다. 오른쪽 옆방에서는 그레고르에게 알리려고 누이 동생이 속삭였다. 오빠, 지배인이 오셨어. 알고 있어. 그레고르는 중얼거렸으나 누이 동생이 알아들을 정도로 큰 소리는 아니었다. 이번에는 옆방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그레고르야, 지배인께서 오셨는데 네가 오늘 아침에 어째서 출근을 하지 않았느냐고 궁금해하신다. 방문 좀 열어라. 여보게 잠자고 있나? 지배인이 정답게 물었다. 얘가 몸이 좀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열차를 놓칠 리가 없죠. 어머니가 지배인 앞에서
아들을 두둔했다. 곧 나가겠습니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지배인께서 네 방에 들어가셔도 좋으냐? 하고 문을 두드렸다. 안 됩니다. 그레고르가 거절했다. 왼쪽 옆방에서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흐르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까? 내가 나가지도 않고 내 방에 지배인을 들여놓지도 않기 때문일까? 내가 실직하거나 상점 주인이 옛날 빚을 독촉할지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그런 것은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래도 그레고르는 아직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저버릴 생각은 절대로 해본 일조차 없다. 그레고르는 잠깐 동안 양탄자 위에 누워 있었다. 이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배인을 그 방으로 들여보내라고 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라도 어렵지 않게 변명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일로 그레고르가 상점에서 곧바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때 지배인이 목소리를 약간 높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째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며 또 직업상의 의무에 게으르고 자네 부모를 괴롭히고 있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게. 그래도 나는 항상 자네를 침착하고 분별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나는 상점에서 사장한테 자네를 적극적으로 두둔해 놓고 나왔는데 자네가 지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자네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네. 그레고르는 지배인의 말에 흥분하여 자기도 모를 소리를 변명이라고 한참 동안 늘어놓았다. 그는 사실 방문을 열고 나가 지배인한테 자기 모습을 보여주며 직접 말하려고 했다. 저렇게 방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의 변한 모습을 보면 무엇이라고 할까? 그들은 기절할 것처럼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으니 그저 잠자코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나의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때에는 나도 더 이상 흥분할 필요가 없으니 바쁘게 서두르면 8시 차를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몸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몇 번이나 반들반들한 머리장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나 이윽고 몸을 뒤흔들며 꼿꼿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때 그는 가까이 있는 의자 뒤로 몸을 던져 등받이를 조그맣고 가느다란 발들로 꽉 붙잡았다. 그때 지배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라도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을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울먹였다. 저 아이는 틀림없이 병이 무거워서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얘야, 그레테야. 네. 옆방에서 그레고르의 누이 동생이 대답했다. 빨리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너라. 네 오빠가 병이 났구나. 그러니 빨리. 지배인은 이때 그레고르의 목소리를 짐승의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부엌에다 대고 손뼉을 치며 말했다. 예, 안나야. 어서 자물쇠 장수를 불러오너라. 이처럼 옆방에서는 그레고르를 구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레테와 안나가 지시를 받고 밖으로 사라지자 그레고르는 그런 것에 대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자기가 다시 사람 축에 든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의사와 자물쇠 장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떤 커다란 성과나
비상수단 같은 것이라도 가르쳐주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고 있었다. 옆방은 다시 잠잠해졌다. 그레고르는 의자를 천천히 문 쪽으로 밀고 나갔다. 거기서 의자를 떠나 문짝으로 가서 매달리듯 문을 붙잡고 꼿꼿이 섰다. 그의 발바닥에서 약간 끈적이는 액이 나왔다. 그레고르는 과격한 운동과 긴장을 풀고 잠깐 쉰 다음에 문에 선 채로 입으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치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유감스러웠다. 그러나 옆방에서 지배인이 가만, 그레고르의 방에서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레고르는 기운이 솟는 것을 느꼈으나 그래도 모두가 자기에게 기운을 내라고 성원을 보내주기를 바랐다.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그가 지금 애쓰는 것을 긴장한 모습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정신없이 자물쇠를 물고 늘어졌다. 자물쇠가 돌아가자 그의 몸도 그 주위를 빙빙 돌았다. 이윽고 찰칵 하고 자물쇠가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숨을 돌리며 자물쇠 장수가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려고 문의 손잡이 위에 고개를 올려놓았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레고르가 계속해서 문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밖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먼저 문의 모서리를 따라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돌려야 했다. 더욱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벌렁 누워있게 될 추태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했다. 그는 그때까지도 이런 어려운 동작에 마음을 빼앗겨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오! 지배인의 신음하듯 내뱉는 놀라운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다. 그레고르를 바로 문 가까이에서 본 지배인은 주책 없이 딱 벌린 입에 한 손을 대고 뒤로 슬슬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두 손을 마주잡고 처음에는 아들 쪽으로 두어 걸음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증오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마치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몰아넣으려는 듯이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여러 사람이 있는 거실을 불안스럽게 두리번거리다가 두 손으로 눈을 가리더니 뚱뚱한 가슴을 들먹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그 방으로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빗장이 걸린 한쪽 문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밖에다 반쯤 드러내놓고 머리를 갸우뚱 기울인 자세로 여러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거실의 식탁 위에는 아침을 먹은 접시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그레고르 아버지에게는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레고르가 입을 열었다. 그는 자기만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곧 옷을 입고 견본을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제가 잘한 것을 생각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부디 상점에서는 저를 두둔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의 말을 듣자마자 몸을 옆으로 돌려버리더니 가끔 그를 어깨너머로 쳐다보다가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문쪽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그리하여 현관 입구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레고르는 이런 일 때문에 상점에 있어서의 자기 지위가 몹시 위험하게 되는 것을 벗어나려면 지배인에게 이와 같은 기분을 간직한 채 떠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레고르의 부모는 오래전부터 그레고르가 그 상점에서 착실히 일만 하면 자기네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레고르가 판매 여행에서 얼마나 피로를 느끼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지금은 눈앞에 놀라운 일 때문에 앞으로의 일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바로 그 앞의 일을 걱정하여 지배인을 붙들어 놓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설득시킨 다음 그의 환심을 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레고르와 가족들의 앞날은 바로 그 일의 성패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레고르는 문을 떠나서 슬슬 문틈으로 빠져 문지방을 넘어 지배인 쪽으로 가려고 했다. 지배인은 그때 우스꽝스럽게도 현관 계단의 난간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다. 그레고르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자기들의 발들이 이제는 그의 뜻대로 잘 움직여주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런데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던 그레고르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다. 사람 살려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뒤로 물러섰다. 그레고르는 어떻게든 지배인을 붙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으나 지배인은 벌써 눈치를 채고 한꺼번에 계단을 몇 개씩 뛰어내려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자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긴 의자에 있던 지배인의 지팡이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는 탁자 위에 있던 신문을 들고 와서 휘두르고 발을 굴러 그레고르를 도로 제 방에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고 애원하는 말 따위는 통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때까지 뒷걸음질 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동작이 매우 느렸다. 만일 재빠르게 돌아설 수 있었더라면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몸을 돌리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아버지의 지팡이에 몹시 얻어맞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이윽고 그가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자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계속해서 그의 방으로 몰았다.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해 문턱을 넘어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방문이 닫히고 주인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레고르는 어둠이 깔릴 무렵에야 비로소 실신 상태와 같은 잠에서 깨어났다. 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의 가구와 천장을 푸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레고르의 침대 부근은 깜깜했다. 그레고르는 그때야 비로소 귀중하게 생각한 촉각으로 바닥을 더듬어가며 기어서 문 쪽으로 갔다. 그곳에는 구미를 돋우는 달콤한 우유가 가득 들어있고 또 빵 조각이 들어있는 그릇도 있었다. 몹시 배고픔을 느꼈던 그는 기뻐서 웃을 뻔했다. 그레고르는 눈 위까지 잠기도록 우유 속에 머리를 쳐박았다. 우유는 그레고르가 언제나 좋아하는 음료였으므로 그의 누이 동생이 일부러 갖다 놓은 것이 분명한데 전혀 맛이 없었다. 그것을 느끼자마자 우유가 싫어져서 몸을 돌려 방 한가운데로 기어가 버렸다. 집안은 아주 조용했다. 그레고르의 어머니나 누이 동생한테 저녁 신문을 읽어주곤 하던 아버지의 목소리도 지금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집안이 오늘따라 왜 이리 조용할까?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하며 눈앞의 어둠 속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자기가 식구들을 위해서 이런 훌륭한 집에서 살림을 장만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자랑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모든 평화와 행복과 만족이 이제는 왜 이렇게 무거운 상태를 가져왔을까? 그레고르는 이런 상태를 잊어버리기 위해 캄캄한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시간이 한참이나 흐르는 동안에 한 번은 옆문이, 또 한 번은 다른 쪽 문이 조금 열렸다가 닫혔다. 누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도 망설였던 모양이었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그의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이제부터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하고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벌렁 누워 있어야 할 높고 텅 빈 방 안이 이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은근히 싫어졌다. 그래서 거의 무의식 중에 몸을 돌려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갔으나 부끄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등이 약간 눌리며 머리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으나 방 안의 다른 곳보다 나은 것 같았다. 밤새도록 소파 밑에 누워서 때로는 잠깐 졸다가 배가 고파서 잠이 깨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과 어렴풋한 희망 속에 잠겨서 하룻밤을 보냈다. 하지만 그레고르가 얻은 결론은 끝까지 꾹 참고 견디는 것이었다. 그런데 채 밝지도 않은 이른 새벽에 그레고르는 자기의 결심을 시험해 볼 기회가 생겼다. 거실에서 옷을 다 입은 누이 동생이 문을 열고 긴장된 모습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누이 동생은 소파 밑에 있는 오빠를 발견하고는 어디거나 방 안에 있을 수밖에 날아서 달아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더니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모르다가 밖에서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자기의 태도를 곧 뉘우친 듯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소파 가장자리까지 머리를 내밀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누이 동생은 남은 우유를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배가 불려 남겨놓은 것은 아닌데 더 맛있는 다른 음식을 방으로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누이 동생은 우유가 주위에 조금 쏟아져 있을 뿐 아직 그릇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무척 놀란 것 같았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곧 그릇을 들고 나가버렸다. 그러더니 그녀는 자기 오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왔다. 그녀가 신문 위에 꺼내놓은 식구들이 먹다 남은 뼈다귀와 건포도, 아몬드 몇 알, 치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빵, 버터를 바른 빵, 버터를 조금 바르고 소금을 뿌린 빵, 그 밖에 그레고로 전용으로 정해진 듯한 사발의 물 등이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는 오빠가 먹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얼른 밖에 나가서 자물쇠를 채웠다. 식사를 하러 가는 그레고르의 상처는 다 나은 듯이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이에 무척 놀랐다. 생각해보니 한 달도 넘었지만 칼에 조금 벤 손가락이 2, 3일 전까지만 해도 아팠었다. 혹시 감각이 무디어진 것은 아닐까? 그레고르는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치즈로부터 시작하여 야채, 소스 등을 개걸스럽게 차례로 먹어치웠으며 신선한 음식은 냄새도 맡기 싫어했다. 이윽고 그레고르가 음식을 다 먹어치우고 신문지 옆에 누워있을 때 누이 동생 그레테가 천천히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레고르에게 얌전히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신호였다.
막 잠이 들 뻔했던 그레고르는 부랴부랴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잠깐 동안이었으나 음식을 많이 먹어 몸이 약간 뚱뚱해졌기 때문에 낮은 소파 밑은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 몹시 고통스러웠다. 방 안에 들어온 그레테는 남은 음식을 모두 모아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방을 나가버렸다. 그레고르는 그제야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넓은 방바닥에 몸을 쭉 펴고 누웠다. 그레고르는 날마다 이런 식으로 식사를 했다. 그리고 첫날 아침에 가족들이 의사와 자물쇠 장수한테 무엇이라고 말하여 그냥 돌려보냈는지 그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레고르와 가족들 사이에는 얼마 전부터 대화가 사라졌던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레고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더구나 그레고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그레테가 방 안에 들어와서 오늘은 식사가 맛있었는가 봐 라든가 어머나 또 그대로 남겼네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한편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2일 동안에 걸쳐 때때로 옆방에 모여 그에 대해 의논했다. 하녀는 첫날에 가족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겠다고 엄숙히 맹세하고 사라졌으므로 그레테는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옆방에서 가족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5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했을 때 간신히 건졌던 물건이 있었다. 또 그동안에 그레고르가 착실히 생활비를 보탰기 때문에 재산이 조금은 남아있는 듯 했다. 그러나 모아둔 돈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이자로 가족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금액이었다. 아마도 1년, 오래 간다고 해도 2년이나 버틸까? 그 이상은 어려웠다. 즉 그 돈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손대서는 안 되는 적은 금액이었다. 그러니 그레고르 대신에 누구든지 나서서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몸은 건강하나 이미 늙어서 5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고 어머니도 또한 늙은 데다가 천식까지 있고 누이 동생인 그레테는 이제 고작 17살이다. 그러니 생활비를 벌어들일 사람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옆방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그레고르는 부끄럽고 서러움에 몸이 후끈 달아 가죽 소파 위에 몸을 던졌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동안에 그의 식사 시중을 들고 때때로 방 청소를 해준 것은 그레테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언제인가 누이 동생이 다른 때보다 일찍 와서 그레고르가 창밖을 바라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까무러치게 즐겁을 하면서 나가버렸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자기의 모습을 누이 동생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4시간에 걸쳐 아마포 혼이불을 소파 위에 옮겨다 놓고 그 혼이불 속에 들어가 있기로 했다. 어느 날 이 새로운 변화를 누이 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려고 혼이불을 조금 들치고 바라보았더니 누이 동생은 감사의 뜻이 담긴 시선으로 힐끗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까지 그레고르의 부모는 딸에게서 그레고르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겠다고 처음으로 말했으나 그레고르의 아버지와 그레테는 한사코 말렸으므로 그의 어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레고르에게 가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불행한 내 아들이에요. 그러지 말리지 말아요. 그때 그레고르는
어머니가 자기 방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들어와 준다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의 소원이 곧 이루어졌다.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괴로움을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쉬지 않고 벽이나 천장을 마음 내키는 대로 기어다니면서 기분을 바꿔보려고 했었다. 이것을 알게 된 그레테는 그레고르가 될 수 있으면 넓은 곳에서 기어다닐 수 있도록 그레고르가 여기저기 찐득거리는 점액을 묻혀놓은 가구를 치우기로 했다. 그래서 그레테는 어느 날 아버지가 모르게 어머니를 동원했다.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아들을 본다는 생각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달려왔으나 그레고르는 변해버린 자기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소파 위에 혼이불 속으로 숨어버렸다. 한편 그레테를 따라온 그의 어머니도 얼마 전부터 아들의 방에 와보고 싶어 했으면서도 아들의 모습을 볼 용기가 나지 않는지 오히려 소리를 죽여가며 딸과 함께 방 안의 가구들을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다. 이 머리장은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가구를 모두 옮겼다고 그레고르가 좋아할지 모르잖니? 머리장이 없는 텅 빈 벽을 보니 몹시 허전하구나. 그레고르도 방 안이 텅 비게 되면 틀림없이 쓸쓸함을 느끼게 될 거야. 그레고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몹시 고민했다. 가구가 모두 없어져 방 안이 텅 빈다면 기어다니기가 훨씬 좋겠지만 인간이었던 자기의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누이 동생의 생각이 그렇지 않아 서운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의 충고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머리장을 방 밖으로 옮기고 이번에는 책상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고민 끝에 결국 방 안에 자기 물건들을 모두 빼앗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책상을 끌고 나간 틈에 그레고르는 재빨리 소파 밖으로 기어나와서 어디로 갈까 망설이면서 방향을 4번 바꾸며 기어다녔다. 그때 텅 빈 방의 벽에 그림 하나가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온통 털가죽으로 몸을 감싼 뚱뚱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레고르는 재빨리 기어 올라가서 액자의 유리 위에 몸을 찰싹 붙였다. 후끈거리던 배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았다.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그림만은 빼앗기지 않을 생각에서였다. 두 사람은 오래지 않아 다시 돌아왔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끌어낼까요? 그레테가 어머니의 몸을 한 팔로 껴안고 서서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때 그림에 붙어있던 그레고르와 그레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러나 그레테는 어머니가 놀랄까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말했다. 어머니, 잠깐 동안만 안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러나 그레테의 말은 도리어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꽃무늬 벽지 위에 크고 누런 반점을 보고 그것이 그레고르인 줄 알고 어머나, 아이고 머니 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울리며 소파 위에 쓰러지더니 그만 움직이지 못했다. 어머나 오빠. 그레테는 오빠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쏘아보면서 악을 쓰고는 약을 찾으러 옆방으로 뛰어갔다. 이것을 본 그레고르는 전처럼 누이 동생에게 어떤 충고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를 따라가기는 했으나 충고는커녕 그레테 뒤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레테가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약병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약병이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으며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가 그레고르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그레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곧 다른 약병을 찾아와서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이렇게 되자 그레고르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객실의 가구 위를 기어다녀 보았다. 그러다가 걱정과 가책으로 어지러움을 느꼈을 때 큰 책상 위에 떨어져 잠깐 동안 누워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며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오빠가 기어 나오는 바람에 어머니가 기절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괜찮아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항상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엄마와 너는 들을 생각을 안 터니 이 꼴을 당했구나. 그레고르는 자기가 난폭한 짓을 했다고 아버지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 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자기 방의 문에 몸을 발싹 붙였다. 그런데 이미 거실에 들어온 아버지가 아! 하고 소리쳤다. 그레고르는 그 소리에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는 금단추가 달린 푸른 제복을 입고 제모에는 노란 금실로 큰 글자가 수놓아진 것으로 보아 어느 때부터인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은행에 수의나 사환으로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제모를 내던진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그에게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여느 때와는 달리 발을 번쩍 들고 걸어왔을 때 그레고르는 넓은 장화의 밑바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다가오면 달아났으며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면 자기도 멈추곤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별로 소동을 일으키지 않은 채 방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갑자기 아몬드를 계속해서 던졌는데 겨누지도 않고 던진 아몬드 한 알이 그만 그레고르의 등에 박혔다. 그레고르는 고통을 덜어보려는 듯이 앞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방의 문이 화다닥 열리면서 어머니가 뛰어나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레고르의 등에 박힌 아몬드는 자기가 빼내지도 못했고 다른 누가 빼내주지도 않았다. 그것은 한 달 이상이나 그레고르를 괴롭히고 그의 모습을 훨씬 더 비참하고 징그럽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레고르가 아무리 징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가족의 한 사람이 분명하고 그를 원수처럼 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불쾌한 감정이 있더라도 꾹 참는 것이 가족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아버지까지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았다. 그레고르가 부상으로 인해 활동력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자기 방을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으나 자기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은 셈이다. 그것은 날마다 저녁에 거실로 통하는 문이 잠깐씩 열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묵인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끝내면 곧 안락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고 어머니와 그레테는 서로 조용히 하라고 했으며 어머니는 어느 양장점의 일을 밤늦도록까지 했는가 하면 그레테는 여점원보다 더 좋은 취직 자리를 얻기 위해 속기술과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모두 시달리고 지친 가족들 중에서 그레고르를 누가 돌봐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살림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한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늙은 할머니 한 분이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 와서 힘드는 일을 도와주고 가는 것이었다.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하급 은행원에게까지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고 그의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들의 옷을 바느질 하느라고 고생하고 누이 동생은 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카운터 뒤에서 종일 왔다 갔다 해야만 되었다.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그 이상 일할 기운은 없었다. 그레고르는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지냈다. 그는 때때로 문이 열리면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일을 전처럼 도맡아서 해보려고 생각했다. 그런가 하면 그레고르는
가족들에 대해서 걱정이나 근심할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는 자기를 학대하는 데 그저 화가 날 뿐이었다. 더욱이 요즘에는 자기 방에 음식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방을 청소하는 일도 드물었다. 그레고르는 아무래도 가족이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어떻게 되었거나 가족의 한 사람이고 집에는 가족 외에 할멈이 있지 않은가. 그 할멈은 한평생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경우도 그녀의 강한 체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고, 처음부터 그레고르의 징그러운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할멈은 우연히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그레고르는 무척 당황하여 사방으로 기어다녔는데 할멈은 놀란 기색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부터 할멈은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살며시 들어와서 그레고르를 들여다보았다. 처음 얼마 동안은 할멈이 그레고르에게 친절을 베푸는 듯한 말투로 이리 온 늙은 쇠똥구리야 라고 하거나 저 늙은 쇠똥구리 좀 봐 하고 그레고르를 자기 옆으로 오게 하려고 애썼다. 그레고르는 그럴 때마다 제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번은 비 오는 날에 할멈이 제멋대로 그를 괴롭히는 바람에 그만 우라통이 터져 할멈에게 덤빌 것처럼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이 괴상한 할멈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문 옆에 놓인 의자를 번쩍 들었기 때문에 그레고르로서는 그것을 당해낼 자신이 없었다. 자, 덤빌 수가 없지? 할멈은 그레고르가 살며시 몸을 돌리는 것을 보고 의자를 내려놓았다. 한편 그레고르의 부모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비가 부족한지 요즘에는 방 하나를 하숙을 구하는 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그레고르가 어느 날 문틈으로 확인한 세 사람의 하숙인은 모두 털보였다. 하숙인들은 저녁 식사 때 때때로 거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방문이 전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때 할멈이 거실의 문을 조금 열어놓은 채 내버려 둔 적이 있었다. 거실의 문은 저녁 때 하숙인들이 거실에 들어와서 불을 켤 때까지 열린 채로 있었다. 바로 이날 저녁에 부엌 쪽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이쪽으로 들려왔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후 처음으로 들어본 소리였다. 하숙인들은 저녁 식사를 끝내고 한가운데 앉은 우두머리인 듯한 남자가 신문을 꺼내어 두 사람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들은 그 소리에 끌린 듯 일어나 부엌 앞에 문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이때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여러분은 바이올린 소리가 싫으신가요? 그러면 곧 그만두도록 하죠.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하숙인 하나가 천만에요. 아가씨께서 거실에 오셔서 연주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레고르의 아버지도 네, 그게 좋겠습니다. 하고는 침착하게 연주할 자세를 갖춘 그레테를 데려왔다. 그레테가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하자 그레고르는 바이올린 소리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거실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그러나 거실에서는 모두들 바이올린 소리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아무도 그레고르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숙인들은 처음에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레테의 바로 뒤에 앉아서 듣고 있었으나 곧 바이올린 연주에 실증을 내더니 한눈을 팔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그레테의 옆으로 기어가서 그녀의 치맛자락을 끌어당겨 바이올린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왔으면 하는 뜻을 알리려고 했다. 자기만큼 그레테의 바이올린 연주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잠자씨!
하숙인이 아버지를 부르더니 그들 쪽으로 기어간 그레고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이올린 소리가 뚝 그치고 하숙인들은 갑자기 화를 냈다. 그레고르 같은 벌레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제야 알게 되어 화를 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나는 현재 이 집과 가족들 속에 감돌고 있는 불쾌한 환경을 생각하여 방을 해약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방세는 한 푼도 지불할 수 없으며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당신에게 제기할 것인지 이 점을 신중히 생각해 볼 작정입니다. 하숙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사라진 후에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레고르는 자기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실망과 오랫동안의 굶주림으로 몸이 쇠약해져서 꼼짝하지 않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 몸 위로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그레테가 손으로 탁자를 치며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어요. 저런 괴물을 계속해서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겠어요. 저런 괴물은 빨리 없애버려야 해요. 저런 것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노력을 다했잖아요. 이제는 저것을 없애도 아무도 우리들을 나무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중얼거리듯이 말했으며 그의 어머니는 넋빠진 시선으로 손을 입에 대고 기침을 했다. 그레테가 다짐하듯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저것을 없애야만 해요. 저것은 어쩐지 아빠와 엄마의 목숨을 빼앗을 것만 같아요. 이처럼 골치 아픈 두통거리를 집안에 두고 어떻게 더 이상 참을 수 있겠어요? 저놈이 우리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한탄하듯이 말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저 괴상한 벌레를 오랫동안 그레고르 오빠로 생각해왔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레고르 오빠라면 우리들을 괴롭히며 하숙인들을 쫓아내는 짓을 했겠어요? 저것은 내 오빠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리들까지 이 집에서 쫓아내고 말 거예요. 저것 좀 보세요, 아버지. 그레테가 이렇게 외쳤으나 그레고르로서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뿐 누이 동생을 놀라게 해줄 마음은 털끝만치도 없었다. 이윽고 그레고르가 방 안에 들어가자 문이 닫히더니 자물쇠가 채워지고 그대로 방 안에 갇히고 말았다. 문을 잠근 사람은 그레테였다.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약해진 것을 느끼며 교회의 탑시계가 3시를 칠 때까지 고요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창밖이 훤하게 밝아오기 시작한 것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다. 그때 그레고르의 머리가 자기도 모르게 푹 스그러지면서 그의 콧구멍으로부터 마지막 숨이 흘러나왔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할멈이 일찍 와서 여느 때처럼 그레고르의 방을 들여다보았으나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할멈은 마침 손에 들고 있던 기다란 빗자루로 그레고르를 건드려 보았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할멈은 그레고르의 몸을 쿡쿡 쑤셔보았다. 그래도 그레고르가 아무 반응이 없이 밀려나자 할멈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듯이 그레고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눈을 곧 휘둥그레 뜨더니 그레고르의 부모 침실로 달려가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저 방에 좀 가보세요. 저것이 뻗었어요. 방바닥에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레고르의 부모는 기절할 듯이 놀라며 침대에서 나와 그레고르의 방으로 뛰어갔다. 그때 거실에서 자던 그레테도 뛰어나왔다. 자, 이제 우리들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성우를 그었다. 어머니와 그레테도 그가 하는 대로 가슴에 성호를 그었다. 죽은 그레고르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굶어서 바싹 여위었으며 백가죽은 등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띠며 죽은 아들을 내려다보다가 그레고르의 아버지와 함께 그레테를 데리고 거실로 나갔다. 하숙인들은 방에서 나와 아침 식사를 찾다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그들을 보자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시오 하고 외쳤다. 하숙인들은 그의 갑작스런 요구에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습니다. 곧 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즉시 자기네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서 들고 묵뚝뚝한 인사와 함께 떠나버렸다. 그날 그레고르의 아버지와 그레테는 하루를 쉬면서 산책이나 하기로 결정하고 곧 자기의 책상에 가서 결근계를 썼다. 할멈은 아침 일이 끝났으니 돌아가겠다고 하면서도 나가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가지 않고 꾸물거리고 있어? 하고 그레고르의 아버지가 물었다. 할멈은 문 옆에 서서 마치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려는 듯이 미소를 띄었다. 저 옆방에 있는 그것을 치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벌써 치웠습니다. 할멈은 이렇게 말했다. 할멈이 집을 나서자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할멈이 저녁에 오면 아주 내보내버려 하고 말했으나 그레고르의 어머니와 그레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애써서 얻은 마음의 안식이 할멈으로 인하여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의 어머니와 그레테는 창문 가까이 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사람에게로 몸을 돌리더니 조용히 쳐다보고 있다가 자, 잊어버려. 지난 일을 생각해서 뭐하나. 이제는 나도 좀 편안해지고 싶어. 하고 사정했다. 그들은 모처럼 함께 집을 나섰다. 몇 달 만에 전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는데 전차의 손님들은 그들 가족뿐이었다. 따뜻한 햇볕이 차창을 통해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편안한 자세로 몸을 기대고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의 앞날에 희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서로 물어볼 기회가 없었지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보니 세 사람의 직업은 매우 훌륭했으며 특히 앞으로는 더욱 희망이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우선 당장에 집안 환경을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이사를 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것 같았다. 그들은 그레고르가 택한 현재의 집에서 계속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의 집보다 싸고 위치도 좋고 실용적인 주택을 택하기로 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그레고르의 부모는 딸이 점점 활기를 띠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거의 동시에 같은 것을 눈치챘다. 즉 그레테는 요즘 얼굴빛이 창백해지도록 모든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제법 예쁘게 피어나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동시에 눈치챘던 것이다. 그레고르의 부모는 말도 하지 않고 그레테에게 이제는 슬슬 좋은 신랑감을 얻어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전차가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딸은 제일 먼저 일어나 젊고 싱싱한 육체를 뽐냈다. 딸의 모습이 그레고르의 어머니에게는 그들의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을 일러주는 것처럼 보였다.